양양 남대천. 늘 그곳에 있어서 가끔은 우리가 그 존재마저 잊어버리는 강. 오대산 두루봉에서 시작하여 부연, 법수치, 어성전을 거쳐 서림천, 오색천에 이르는 150리 길을 묵묵히 흐르며 품속에 갖은 생명을 안아 키우는 강 남대천. 하나의 계절이 오고 다른 계절이 갈 때마다 강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흐른다. 사람들은 강은 그저 물이 모여 흘러가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동식물들이 강에 사는 것이라고도 한다.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생명을 가진 살아 숨쉬는 존재다. 특히 남대천은 우리에게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강의 면면을 잘 보여준다. 이젠 우리 곁에 얼마 남아있지 않는 살아있는 강으로서의 남대천. 그것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남대천의 숨은 얼굴을 만나보기로 한다. 2월. 겨우내 내린 눈이 산봉우리를 하얗게 덮고 있지만 남대천은 새로운 한 해의 호흡을 벌써 시작하고 있다. 아직 겨울이라고 움츠러들어 게으름을 부리는 건 사람들밖에 없다. 그건 사람들의 봄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때 아닌 부지런을 떠는 많은 사람들이 남대천을 찾았다. 황어가 알을 낳기 위해 남대천으로 북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황어는 보통 3, 4월경에 알을 낳는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의 남대천을 찾아온 것이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통계나 논리로는 잘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봄 기운이 도는 3월. 꽃 피우는 나무들을 시작으로 태어남과 죽음, 사랑과 싸움이 있는 남대천의 한 해가 열린다. 3월 남대천의 주인공은 역시 가시고기다. 3월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는 가시고기는 깊이 50cm 정도의 물속에서 알을 낳는다. 따라서 가시고기의 산란 과정을 관찰하려면 무인 특수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시고기는 특이하게도 집을 지은 후 거기에 알을 낳는 물고기다. 수컷 가시고기들 사이엔 지금 집 짓기를 위한 영역 싸움이 치열하다. 많은 물고기들은 산란기가 되면 몸의 빛깔이 달라지는데 이 색깔을 혼인색이라고 한다. 검은 혼인색을 띤 가시고기의 수컷들은 작지만 날카로운 가시를 돋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다. 싸움이 끝나면 집을 지을 차례다. 가시고기들은 풀뿌리와 나무뿌리, 물풀 등을 이용해 알을 낳을 집을 짓는데 집이 완성되면 수컷이 암컷을 들여와 알을 낳게 하고 수정시킨다. 가시고기는 수정된 후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집을 지킨다. 새끼 물고기는 어느 정도 자라면 집을 떠나는데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 집을 지키며 생활한다.
남대천의 다른 쪽에서는 큰 가시고기들의 수컷끼리 영역 싸움이 한창이다. 큰 가시고기는 가시고기와 친척인데 등과 배에 있는 가시를 돋구는 건 상대에 대한 위협의 의미도 있고 암컷에 대한 자기 과시의 의미도 있다. 가시고기는 민물에서 일생을 마치지만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강을 찾아온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의 몸은 빨간 혼인색을 띠게 된다. 알을 베서 배가 부른 암컷을 만나면 수컷은 암컷의 주변을 맴돌며 상대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쓴다. 녀석의 노력이 성공한 것 같다. 암컷이 호감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엔 암컷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차례. 수컷은 갈짓자로 몸을 움직이며 암컷을 유인하는 춤을 춘다. 마음이 맞은 두 마리는 수컷이 미리 지어둔 둥지로 옮겨간다. 그곳에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수정을 시킨다.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몇 시간 안에 집 근처에서 죽고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집을 지키는 것이다. 가시고기는 집을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집 주위를 묘한 동작으로 맴돌곤 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특수 카메라로 가시고기의 집을 촬영해 보았다. 특수 카메라로 찍은 가시고기의 집은 거미줄 같기도 한 끈끈이로 빽빽하게 둘러쳐져 있다. 이 끈끈이의 정체는 무엇일까? 가시고기는 콩팥에서 끈끈한 물질을 분비해서 집을 감는데 이 끈끈이는 집이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부서지는 것을 막는다. 가시고기가 집을 맴돌았던 것은 이 끈끈이 줄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집을 짓고 아래 수정이 끝나면 가시고기의 수컷은 애써 지은 집에 머리를 들이밀어 구멍을 만든다. 이 이상한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수정된 가시고기의 알은 부화와 성장을 위해 신선한 산소가 필요하다. 가시고기 수컷은 지느러미를 움직여 집 안으로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보내서 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부모 되기의 어려움을 몸으로 보여준다고나 할까? 이제 남대천에도 봄이 완연하다. 남대천 상류에 있는 가마소에도 봄이 도착했을까? 남대천의 시작인 이곳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을까? 취재팀은 봄을 맞은 가마소의 물밑 세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마소로 향했다. 하지만 가마소의 물은 아직 차갑기만 했다. 이곳까지 봄이 도달하기엔 가마소의 골짜기가 너무 깊었던 것일까? 들어가본 물속에는 별다른 물고기가 없었다. 산란하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온 물고기들로 북적대는 하류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만이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들을 맞아주었다. 상류의 가마소와는 달리 남대천의 하류는 매우 분주하다.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황어들을 잡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황어를 잡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가지가지. 낚시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에 속하고 투망에 작살까지 동원된다.
황어는 주로 물살이 센 수심 30cm 이하의 얕은 물에서 알을 낳는다. 산란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특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황어는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다가 알을 낳을 무렵에만 강에 나타난다. 잡식성인 황어는 살의 제방분이 많고 맛이 좋아 식용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물고기다. 황어의 산란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촬영팀은 하루를 꼬박 기다렸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걸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날 황어들은 알을 낳을 조짐이 전혀 없었고 촬영팀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왔다. 화창하고 아름다운 4월의 봄날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날 취재팀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황어의 산란 과정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황어는 산란할 때 암컷 한 마리에 보통 수컷 2~3마리 정도가 짝을 이룬다. 산란은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계속되는데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알을 낳는다고 한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주위에 수컷들이 방생하게 된다. 물보라가 하얗게 일어나는 지금이 바로 산란의 절정 부분, 즉 황어들이 산란하는 때이다. 황어는 바닥에 모래나 자갈이 있는 곳에서 알을 낳는데 이때 물의 온도는 섭씨 11도에서 17도 정도다. 수정된 황어의 알은 수온이 섭씨 15도면 5일, 10도면 13일이 지나 부화한다. 새끼 황어는 부화한 후 3주가 지나면 어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는데 이때 길이가 12mm 정도 된다. 이렇게 태어난 황어가 30cm가 넘는 큰 물고기로 자라려면 보통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남대천의 5월이 시작됐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면서 생태계도 더욱 활기를 띠고 화려하고 생생한 빛깔들이 보는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다. 우리나라 민물고기 가운데에서 그 수가 제일 많은 피라미. 이제 이들이 알을 낳을 시기가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 수중보가 물고기들의 왕래를 가로막고 있다.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중보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이 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들에겐 결코 편리하지 않다. 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어도를 만든 곳도 있지만 재구시를 못하는 것이 태반. 어렵사리 수중보를 넘은 피라미들에겐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다. 길목을 지키고 있는 외가리를 만난 피라미드. 물고기 입장에서 본다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하지만 생태계란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더 많은 후손을 남기려는 본능들 사이에 소리 없는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 하물며 인공적인 환경 변화에 강하다는 장점 덕분에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 우세종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피라미 아닌가. 수컷 피라미는 혼인색이 화려하기로 유명하다. 옅은 청색 바탕에 붉은 빛이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평상시에 수수한 피라미와는 천양지차다. 그래서 혼인색을 띤 피라미를 따로 불거지라는 사투리로 부르기도 한다. 알을 낳을 때가 된 피라미들이 영역 싸움을 벌이고 있다. 피라미는 강인한 물고기다. 보나 댐을 만드는 공사, 골재 채취, 제방 공사 등에도 잘 견디고 수질 오염에도 비교적 강하다.
피라미가 민물고기 가운데 우세종이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질이 오염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래 피라미는 태백산맥의 동쪽에는 분포하지 않았는데 현재 남대천에 살고 있는 피라미는 모두 1675년 이후 인공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제 곧 새로운 피라미들이 또 태어나 자랄 것이다. 6월 초여름 더위가 시작됐다. (6월을) 맞은 남대천의 주인공은 바로 꺽지. 남대천의 중류 지역인 서림천 용소에서 꺽지를 관찰하기로 했다. 꺽지는 대개 하천 상류 지역의 물이 맑은 곳에 사는데 돌 밑에 잘 숨는다. 꺽지는 또 스스로 변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때는 주위의 환경과 비슷한 색깔을 하고 있다가 위협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면 검은색으로 몸빛깔이 변한다. 옛 기록의 꺽지를 가리켜 도끼가 지나간 나무 껍질 물고기라는 표현이 남아있듯 회갈색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재미있게 생겼다. 우리나라의 특산적 민물고기인 꺽지는 전국적으로 어디나 거의 고르게 분포해 있다. 그렇지만 꺽지는 원래 영동 지방에는 살지 않던 물고기였다. 남대천에 살고 있는 꺽지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꺽지의 생태를 더 잘 알아보기 위해 취재팀은 상류로 자리를 옮겼다. 꺽지는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그 알이 부화가 되어 새끼 물고기가 될 때까지 수컷이 새끼들을 보호한다. 5, 6월이 되어 수온이 섭씨 18도에서 25도 정도로 따뜻해지면 알을 낳는데 꺽지가 알을 낳는 장소는 아주 독특하다. 꺽지는 돌의 아랫면에 알을 한 겹으로 붙여놓는데, 즉 알을 지키고 있는 수컷 꺽지의 머리 위 천장에 알이 붙어있는 것이다. 알이 천장에 있으면 수컷 꺽지가 지키기에 편하고 적으로부터도 쉽게 공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알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낳기 때문에 아빠 꺽지가 지키는 알들도 성장 단계별로 여러 무리로 나눠진다. 알을 낳은 후 보통 14일 정도 있으면 부화가 된다. 아빠 꺽지의 부성애는 아주 대단하다. 흔히 꺽지는 성격이 난폭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런 난폭한 행동은 번식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과 새끼를 보호하려는 부성애 때문이다. 아빠 꺽지는 알을 보호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영역에 어떤 물고기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한다. 혹시 다른 물고기가 나타나면 위협해서 쫓아내고 심지어 물어뜯기까지 한다. 취재팀이 손을 내밀어도 아빠 꺽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집을 지킨다. 어떤 취재진들은 카메라를 설치하다 꺽지에게 물린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법. 이렇게 난폭한 아빠 꺽지가 집안에 들이는 동물도 있다. 바로 올챙이다. 올챙이들은 꺽지의 집안까지 들어와 알 주변에서 이끼를 먹어도 꺽지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올챙이는 꺽지의 알이 너무 커서 먹을 수 없고 돌에 붙은 이끼를 먹어서 알 주위를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올챙이들이 오가면서 자극을 주는 덕에 꺽지의 알 껍질이 얇아져 쉽게 부화할 수 있게 된다.
집을 보던 아빠 꺽지가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서 배밀이를 한다. 꺽지는 배로 알을 쓰다듬어서 알에게 맑은 물과 산소를 공급하고 알의 껍질을 얇게 만든다. 껍질이 얇아진 알은 부화가 쉽고 빨리 된다. 아빠 꺽지의 이런 행동은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아빠 꺽지가 갖은 정성을 다 들인 끝에 2주일 후 새끼 꺽지들이 태어난다. 꺽지는 육식성 물고기다. 물속에 사는 갑각류와 곤충들을 먹고 사는데 부화되어 만 1년이 지나면 6cm에서 8cm 크기로 자란다. 막 부화가 된 새끼 꺽지들은 적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아빠 꺽지의 보초 서기는 계속된다. (6월이) 끝나면서 장마가 시작됐다. 비가 개이기만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장마 끝인 냇가로 놀러 나왔다. 물을 더럽힐 줄만 알았지 물 앞에서 겸손할 줄은 몰랐던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물과 하나가 되어 즐겁게 놀 줄 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이 냇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을까? 누나 머리에 뭐 있다. 벌레 있어. 환경지표 동물이라는 것이 있다. 특정한 동물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 그 지역의 자연 환경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동물을 말하는데 가재도 환경지표 동물에 속한다. 가재는 1급수에서만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겨울엔 어디나 가재가 살고 있었고 여름이 되면 아이들은 가재를 잡아 구워 먹곤 했었다. 이제는 청정하천인 양양 남대천, 그곳에서도 깊은 계곡에서만 볼 수 있게 된 가재. 가재는 날조려와 함께 물속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각종 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물속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지저분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생태계 먹이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이런 청소부 동물들 덕분에 전체 생태계의 균형이 잡히고 먹이 사슬이 매끄럽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남대천이 시작되는 곳, 가마소는 여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가마소에는 천연기념물인 산천어가 살고 있었다. 냉수어류인 산천어는 물이 맑고 수온이 한여름에도 섭씨 20도를 넘지 않으며 물속에 산소가 풍부한 곳에 산다. 재미있는 것은 산천어와 송어가 같은 어류라는 사실이다. 송어가 자라도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강에서 살면 산천어가 되는 것이다. 바다로 갔다 온 송어는 몸집과 색깔이 달라지지만 산천어는 송어의 어렸을 때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다. 북방종개는 그 생태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물고기인데 남한에서는 강원도의 동북부 지방에서만 살고 있다. 버들개는 흐르는 물에서도 가장 상류, 물이 맑고 산소 함량이 풍부한 1급수에서 산다. 버들개는 영동 지방에 사는 반면 영서 지방엔 버들개와 비슷한 버들치가 살고 있다.
가마소에는 환경 지표 곤충인 날도래가 살고 있어서 맑은 수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밤의 남대천 물속 세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남대천 하류에서 야간 수중 촬영을 시도해봤다. 고요한 수면과는 달리 물속은 밤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식사하느라 바쁜 꾹저고들이 보이는데 물 안에 떠있는 작은 먼지 같은 것이 바로 이들의 먹이인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밤 시간에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한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좋아하는 민물새우 역시 밤에 더 바쁘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등이 구부러진 새우의 모습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물속에서 헤엄드치고 재빠르게 기어가는 살아있는 새우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진다. (8월) 8월의 남대천. 한여름의 뜨거운 땡볕 아래 생명들이 성숙해져가는 계절이다. (8월은) 은어가 한창인 때. 지난 봄 바다에서 남대천으로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했던 은어는 산란기가 되면 방향을 바꾸어 다시 하류로 내려간다. 은어는 바닥에 자갈이나 바위가 깔려있는 곳을 좋아하며 그곳에서 주로 돌에 붙어있는 이끼를 먹으며 산다. 수박향이 나는 독특한 맛 때문에 고급 식용으로 치는 은어는 은백색이 뚜렷한 입 때문에 옛날엔 은구어라고도 불렸으며 동해안에서는 양양 남대천에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은어는 예전부터 우리 땅, 우리 물에 살아온 물고기로 동국여지 승남이며 지봉유설, 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옛글에도 은어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은어는 알에서 부화된 직후 곧장 바다로 내려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생활한다. 바다에서 겨울을 보낸 어린 은어는 3, 4월이 되면 강으로 올라와 정착하는데 이때 바위나 특정한 돌을 중심으로 한 마리당 1평방미터 안팎의 세력권을 만들어 생활한다. 이 세력권 안으로는 다른 물고기가 못 들어오도록 막고 혹시 적이 들어오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다. 시간이 지나 어느새 9월이 왔다. 9월은 은어가 알을 낳는 계절. 취재팀은 산란하는 은어를 취재하기 위해 남대천으로 향했다. 산란이 시작되면 은백색이던 수컷 은어는 검은색으로 빛깔이 변한다. 은어는 강의 하구에서 가깝고 바닥에 모래나 자갈이 깔려있는 곳에서 알을 낳는다. 하루 종일 여러 차례에 걸쳐 알을 낳는데 암컷 한 마리에 수컷 17마리가 짝을 이루며 산란과 방정을 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수정된 은어의 알은 수온에 따라 다르지만 10일에서 24일 정도 지나면 부화한다. 하지만 이 알에서 새끼 은어들이 깨어났을 때 이미 그 부모들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기우는 저녁 해가 물 위에서 마지막 빛을 던져주고 있다. 취재 결과 은어들은 해질 무렵이 되면 낮보다 더 활발하게 산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은 빛깔로 변한 수컷 은어들 사이로 한 마리씩 보이는 은백색 암컷 은어가 두드러져 보여서 쉽게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 갓 낳은 은어알을 먹으려는 버들개 무리들이 집단 공격을 해왔다. 버들개들이 보자면 지금이 절호의 찬세인 것이다. 은어들의 알 낳기는 한밤에도 계속된다. 취재팀은 야간 산란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로 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은어들은 역시 야간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한밤중까지 산란 행위에만 몰두하는 은어의 모습을 보면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그런 진지한 명제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할 말을 찾기 어려울 뿐이다. 산란 행위는 새벽 한두 시까지 계속되면서 며칠간 이어지는데 그 끝에 은어들은 대부분 기운을 잃고 사경을 헤맨다. 산란이 끝난 은어들은 결국 모두 죽게 된다. 산란 행위는 은어의 짧은 생애에 있어 마지막 의례이면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기도 하다. 다음 날 아침, 지난 밤까지 은어의 산란 행위로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던 이곳에 적자 생존의 냉혹한 법칙이 어김없이 펼쳐진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버들개들이 은어가 낳아놓은 알을 사냥하러 나타난 것이다. 산란을 마친 은어는 암수 모두 죽지만 가끔 생후 1년이 넘도록 살아있는 은어를 발견하는 수도 있다. 이런 은어들은 산란을 하지 않은 것들로서 다음의 산란기까지 1년을 더 사는데 이것을 가리켜 되살이라고 말한다. 결실의 계절 10월이 왔다. 토종벌은 가리는 것도 많고 살피는 것도 많아 아무 곳에서나 살지 않는다. 키우는 사람들로선 토종벌 치는 일이 양봉보다 여러 곱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최고로 쳐주는 토종꿀 아닌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이 남대천 지역에 유난히 토종벌을 치는 곳이 많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남대천 상류 가마소는 가을을 맞아 어떻게 달라졌을까? 가마소엔 여름에 보았던 산천어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린 버들개들만 가득하다. 지난 여름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산천어가 없어진 것이다. 천연기념물이라는 개념도 없이, 아니 오히려 천연기념물이니 몸에도 더 좋을 곳이라 믿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대천의 앞날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이다.
이 길쭉한 실처럼 생긴 건 다름 아닌 연가시다. 연가시는 선충류의 일종으로 주로 물이 깨끗한 일급수에서만 살고 있는 환경지표 생물인데 산천어와 같이 덩치가 큰 어류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마소보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온 남대천 중류의 물속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느새 수온이 많이 내려간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여름에 비해 모습도 좀 둔해 보이고 움직임도 많이 느리다. 요 몇 년 사이에 쉽게 볼 수 없어진 참개다. 참개는 가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하구 쪽으로 내려가는데 8월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11월 말쯤까지 계속 내려간다. 취재팀이 화면에 담은 참개는 산란을 마치고 월동 준비를 위해서 하류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산란과 월동에 대비해 여름 동안 잘 먹어서 살도 오르고 털도 아주 윤택하고 반질반질해 보인다. 겨울이 되면 참개는 강 하구 부근에서 진흙 속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겨울을 난다. 남대천의 10월은 축제로 열린다. 남대천의 대표적 어류인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계절인 것이다. 산란을 위해 올라오는 연어는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어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마다 10월 11일에서 11월 30일까지는 잡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 금지 기간 이전 남대천은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으로 성황을 이룬다. 연어는 알에서 깨어나 몸 길이가 4cm 정도 되면 강에서 바다로 나간다. 3년이나 5년 동안 연어는 먼 바다까지 나가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60cm가 넘는 큰 물고기로 자라다가 알을 낳을 무렵이 되면 반드시 자신이 태어났던 강을 찾아 거슬러 올라온다. 머나먼 바다, 안류산 열도나 오츠크해까지 나갔던 연어들이 왜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 꼭 자신이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그리고 연어들은 어떻게 이 남대천을 기억하는 것일까? 먼저 태양의 좌표를 보고 찾아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류 당시 기억했던 고향의 물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산란기가 되면 연어는 암수가 한 마리씩 짝을 이루어 행동한다. 수컷 연어는 바다에서 강물로 들어서면 주둥이가 뾰족하게 길어진다. 짝을 이룬 연어는 알을 낳을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영역 싸움을 벌인다.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컷 연어는 지름 1m, 깊이 40cm 정도의 웅덩이를 판다. 암컷이 구덩이에 알을 낳으면 수컷이 방정을 하는데 수정이 끝나면 암컷은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구덩이를 덮는다. 암컷이 바닥에 45도로 머리를 박는 행위는 물냄새나 위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다. 암컷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수컷 연어는 주위를 돌아다니며 사방을 경계한다. 다른 연어나 황어 등의 적이 접근하면 위협해서 곧 쫓아버리는 것이다. 암컷 연어는 그 덕분에 안심하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연어들은 이 모든 작업을 세심하게 마쳐야 한다. 산란이 끝나면 암수 모두 세상을 떠나서 수정란이나 새끼들을 돌봐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연어는 물이 맑고 물흐름이 좋은 곳을 택해 알을 낳는데 수심이 30cm를 넘지 않으며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황어들이 연어 알을 그냥 둘 리가 없다. 황어들은 연어가 애써 파놓은 구덩이를 헤집어 연어 알 사냥을 즐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연어 알의 부화율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예상으로 하자 그래 저기로. 연어는 세계적인 고급 어종이기 때문에 연어를 동해안의 주요 생산 어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 부화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인공 산란을 하는 것도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서 인공 부화한 연어들은 현재까지 1.7%의 회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2만 마리 정도의 연어가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연어의 채란 및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암컷 연어 한 마리는 보통 2,500에서 3,000개 정도의 알이 있다. 이 알을 채취해서 인위적으로 수정시키는 것이다. 국립수산진흥원 양양내수면연구소는 연어의 생태에 대해 연구하고 부화시켜 방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수면연구소는 1984년 양양 어류 종묘 배양장으로 출발했는데 수정 작업이 끝나면 겨우내 실내에서 부화한 새끼 연어들을 관리한다. 그 후 다음해 1월이 되면 새끼 연어들을 야외로 옮겨 키우다 봄이 오면 남대천에 풀어주는 것이다. 투명한 붉은 구슬처럼 생긴 연어알은 그것만으로도 고급 요리 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수정 후 평균 40일이 지나면 부화한다. 갓 부화한 연어는 길이가 1.97cm, 무게가 1.85g 정도 되는데 33일 정도 지나면 제대로 모습을 갖춘 새끼 물고기가 된다. 남대천에도 겨울이 왔다. 두터운 얼음 아래에서 물고기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있을까? 돌멩이 아래 모여있는 물고기들이 보인다. 움직임이 없는 이 물고기들은 지금 겨울잠을 자던 중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카메라가 물고기들의 겨울잠을 방해했던 것이다. 긴 겨울 동안 물고기들은 아무 움직임 없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간다. 다시 한 번의 봄이 남대천을 찾아왔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겨우내 자란 새끼 연어들을 남대천으로 돌려보내며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된다. 힘차게 강으로 나가는 이 연어들은 4년 후 몰라보게 자란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 남대천으로 돌아올 것이다. 강물처럼 고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 말은 옳은 것처럼 보인다. 낮은 자리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고요하게 끌어안고 흐르는 강처럼 평화로운 존재도 없어 보이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강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적어도 살아있는 생명의 강 남대천을 본다면 누구라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대천에서는 누군가 태어나서 사랑하고 싸우다 죽어가는 일들이 오늘도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강물처럼 고요하다는 말은 어쩌면 정말로 옳은 말일지도 모르겠다. 가슴 속에 그렇게 커다란 세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저 담담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남대천처럼 진정한 평화는 모든 갈등을 자신의 몸 안에 담아낼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일 테니 말이다. 오늘도 양양 남대천은 그렇게 흐르고